13장 증권가의 세례. 1990년 3월 준혁은 드디어 사회인이 되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곳은 당시 의사, 변호사, 증권맨이라 불렸던 증권회사였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동기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고 저마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김준혁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시군요. 전공이 딱이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금융시장의 실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배치받은 곳은 강남의 한 영업점이었다. 지점장은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다. 신입 김준혁 군 잘 왔네. 여기가 바로 돈이 움직이는 현장이야. 대학에서 배운 이론은 잠깐 접어두고 실전부터 배우자. 그날부터 준혁의 증권맨 생활이 시작되었다. 코스피는 당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였다. 모든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였다. 야, 김준혁. 신입이 뭘 망설여? 지금이 기회야. 주식은 오르기만 해. 선배들은 신나 있었다. 고객들도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다. 아저씨, 삼성전자 100주 더 사주세요. 현대자동차도 괜찮다면서요? 200주만.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다. 추천하는 주식마다 올랐고 고객들은 기뻐했다. 수수료 수입도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준혁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일까?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다. 기업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주식 가격이 치솟았고 사람들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 투자했다. 선배,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주가는 계속 오르네요. 야, 김준혁.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 지금은 시장이 다 올라가는 때야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시장에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고 하던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설마 지금까지 오른 게 한 번에 무너지겠어? 조정이 와도 잠깐일 거야. 1990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파란불이 많지? 코스피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1000포인트를 넘나들던 지수가 순식간에 900포인트대로 추락했다. 진정해. 조정일 뿐이야. 곧 다시 올라갈 거야. 지점장이 직원들을 달랬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여보세요.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손절매를 해야 하나요? 더 사면 안 되나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800포인트, 700포인트, 600포인트.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00포인트대까지 폭락했다. 이럴 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네. 고객들의 분노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향했다. 당신들이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이 손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꾼들. 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잖아. 그 중에서도 준혁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고객과의 만남이었다. 60대 후반의 박씨 할아버지였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절반 이상을 잃었다. 선생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젊은 친구,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욕심을 부렸으니까.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돈이 내 손자 대학 등록금이었거든. 이제 그 아이 대학을 못 보낼 것 같아. 그 순간 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순신 장군의 희생, 조상들의 피해 빚,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며칠 후 지점장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야. 이제 바닥이니까 고객들에게 추가 매수를 권해야 해.
한 선배가 손을 들었다. 지점장님, 그런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럼 더 사는 거지. 주식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어. 준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점장님, 하지만 고객들이 이미 큰 손실을 봤는데 더 위험한 투자를 권하는 게 옳을까요? 지점장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준혁을 봤다. 김준혁, 우리는 증권회사야. 주식을 팔아야 수수료를 벌고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 소리 하려면 시민단체나 가라. 그날 저녁 준혁은 오랜만에 이병호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선생님,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선생님은 준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김준혁,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야. 이론과 실무의 차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걸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배움이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타협하지도 마라.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준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고객을 위한 투자. 이게 답이야. 지금까지는 회사의 수수료를 위해 고객들에게 매매를 권했다. 하지만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때로는 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했다. 준혁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객의 수익이 곧 우리의 수익이다. 1991년 초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준혁은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들을 상대했다. 박할아버지, 지금은 아직 투자하실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정말로?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던데. 저는 할아버지께 손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방식은 당장의 수수료 수입을 줄였지만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훗날 더 큰 수익으로 돌아왔다. 봉황혈맥이 철심에 억눌려 있어도 준혁의 의지와 철학은 시장의 혹독한 세례를 받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증권가에서 겪은 이 경험은 훗날 그가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을 개발하고 결국 전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위한 매매라는 철학은 그의 평생에 걸친 사업 원칙이 되어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14장 혁신의 씨앗. 1995년 대리로 승진한 지 2년이 지났다. 준혁은 이제 작은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그가 고수해온 고객 우선 철학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김 대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조건 사라고만 하는데 김 대리님은 정말 제게 맞는 투자를 추천해 주시네요. 60대의 박할아버지는 이제 준혁의 가장 신뢰하는 고객이 되어 있었다. 1990년 대폭락 때 손실을 본 이후 준혁의 신중한 조언 덕분에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손해보시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확실할 때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쌓아온 고객들의 신뢰는 곧 실적으로 이어졌다. 준혁의 고객들은 이탈률이 낮았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찾아왔다. 그러던 중 준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읽었던 경제학 교재에서 본 뮤추얼 펀드의 개념이었다. 개별 주식보다는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이거면 고객들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아직 본격적인 펀드 상품이 없었다. 투신사의 단순한 수익 증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점장님,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상품? 미국의 뮤추얼 펀드처럼 여러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고객들에게는 안정성을 주고 회사에게는 지속적인 관리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점장은 의외로 관심을 보였다. 흥미롭네. 자세한 제안서를 올려봐. 1996년 초 준혁은 밤낮 없이 새로운 상품 개발에 매달렸다. 미국과 일본의 펀드 상품들을 연구하고 한국 시장에 맞는 모델을 설계했다. 고객의 위험 성향에 따라 안정형, 성장형, 공격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야. 그의 아이디어는 본사에서도 주목받았다. 마침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였다. 김준혁 대리의 제안이 참 흥미롭습니다. 펀드 매니저 교육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요? 1996년 하반기, 준혁은 회사 차원의 지원을 받아 일본과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도쿄와 뉴욕의 금융회사들에서 한 달씩 펀드 운용을 배웠다. 펀드 매너지먼트 is not just about picking stocks. It's about understanding your client's needs and managing risks. 뉴욕의 한 펀드 매니저가 해준 말이 깊이 와닿았다. 펀드 운용은 단순히 주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역시 내가 생각해온 방향이 맞았어. 1997년 초 드디어 준혁이 설계한 첫 번째 펀드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름은 안전성장 펀드였다. 고객 여러분, 이 상품은 개별 주식 투자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20개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첫 달에 100억 원의 자금이 모였다. 두 달 후에는 300억, 반년 후에는 800억 원을 넘어섰다. 김준혁, 자네 정말 대단하군. 이런 상품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 본사 부장이 준혁을 격려했다. 하지만 준혁은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보였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15장 실현 속에서 피어나는 의지. 1997년 10월의 어느 날 준혁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김 대리님, 큰일 났어요. 태국에서 뭔가 터졌다는데 우리 시장도 폭락하고 있어요. 부하 직원이 황급히 뛰어왔다. 모니터를 본 순간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가 전날 대비 10% 이상 폭락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사이에 코스피는 30%, 40%씩 추락했다.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뉴스가 터지자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김 대리님, 고객들 전화가 미쳐요. 다들 펀드를 해지하겠다고. 펀드 잔고가 800억에서 4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다. 준혁은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7년 전 1990년의 폭락과는 차원이 다르네. 이번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를 믿고 투자한 고객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위기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다. 다음 날 준혁은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모든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세요. 불안해하시는 분들께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씀드리세요. 하지만 김 대리님,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저를 믿으세요. 위기야말로 기회입니다. 준혁의 판단은 옳았다. 1998년 들어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IMF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시장은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준혁이 이 위기 동안 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단순한 주식형 펀드보다는 그래, MMW 머니 마켓 랩이다. MMW는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고객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이었다. 고금리 시대에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이었다. 이거야. 고객들에게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회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1998년 중반 준혁의 MMW는 대박을 터뜨렸다. 한 달에 1,000억, 두 달에 3,000억, 반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김준혁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품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이제 과장으로 승진한 준혁은 회사 내에서도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위기가 주는 교훈이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다 보니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준혁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은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낸 고객들의 신뢰였다. 김 과장님,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펀드를 해지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지금 보니 오히려 수익이 나네요. 박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준혁의 조언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준 덕분에 IMF 위기라는 대혼란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역시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야. 고객과 함께 모든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내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1999년 초 30대 중반이 된 준혁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다. 증권사에서의 성공은 분명 의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내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로 고객을 위한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피의 빚을 갚겠다는 사명감, 대학에서 다진 경제학적 사고, 그리고 10년간의 금융업계 경험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준혁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비전이 싹트고 있었다. 아직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비전은 훗날 전 세계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플랫폼의 씨앗이었다. 무력이 아닌 지혜로, 침략이 아닌 상생으로, 소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봉황혈맥이 깨어나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철심에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의지와 지혜는 그 어떤 무공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일권이 끝나갈 무렵 준혁은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도전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만날 운명의 동반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일권완. 피로 쓴 역사 속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현대의 지혜로 무장한 청년이 되어 이제 세상을 바꿀 더 큰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이 권에서는 그가 어떻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혁신가로 거듭나는지,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대륙을 잇는 꿈을 키워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